예, 안녕하십니까. 김철근입니다. 한국 정치의 고수를 모시고 정치판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너머TV 닭간다 플러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땜빵으로 MC를 맡게 됐습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님 모시고 현재의 전국 상황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한국 정치의 방향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방송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옷도 우리 무슨 흑백 요리사 컨셉으로 이렇게. 네. 가만 보면 저도 이제 대한민국 정치권에 한 30년 넘게 있었거든요. 넘게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어찌됐건 여야의 정권 교체도 됐고 그다음에 다수당도 자주 바뀌고 뭐 이렇게 이룰 만큼 좀 이뤄갔다. 민주화는 돼 갔는데 가만 보면 그 젊은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 세대 교체는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40대 기술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왔죠. 나왔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되거나 뭐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우리나라가? 그 뭐 유럽에는 그게 자주 있잖아요. 많죠. 뭐 30대 총리도 네. 나오고 네. 뭐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게 유교 영향이기도 한 것 같고 네. 하여튼 문화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있어요. 40대 기술원 그러면 역시 이제 70년에 그렇죠. 그 YS가 DJ. 그 69년인가요? 그 제일 먼저 YS가 선언하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김대중, 이철승 그분들이 좀 나이가 좀 더 많죠. YS보다는 40대 후반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분들은 40대 중후반인데 했어요. 근데 그 김강석이 서른 즈음에 발표했을 때가 94년도 언저리일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김강석 나이도 서른이고 그렇죠. 서른쯤에 나왔는데 그때 중위 연령 쭉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를 세워놓으면은 서른이에요. 94년도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몇이냐? 거의 47세입니다. 그러니까 46점 몇 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그 노래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47세가 됐다는 거고. 그럼 YS나 이 그 DJ가 탁 40대 기술원 치고 나왔을 때 아마 모르긴 해도 뭐 우리나라 당연히 그 중위 연령은 20대였을 거고 아마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위 연령보다 한 20살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들고 나온 게 40대 기술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당장 뭐 그 40이 됐다고 해서 그때 그 평면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어서 근데 부럽기는 하죠. 왜냐하면 AI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고 경험 있는 원로들의 이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라면 지금은 AI 시대니까 나이가 적을수록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거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집에서 가전제품 살려고 해도 이제는 나이 제일 어린 애가 사면 제일 좋은 걸 정확한 걸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30, 40대가 이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맡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 사람들 바로 전화해 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맡으면 그런 걸 바로바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뭐 세대 교체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60년대에 그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을 했었고요. 그때 42세인가 아마 그랬을 거고 80년대에 클린턴 2000년대에 오바마 이런 한 20년 주기로 뭔가 그 미국 사회 전체적인 활력을 좀 준다 할까요? 리셋한다 할까요?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치는 헌정사 70년이 넘었는데 그런 상황이 좀 올만도 한데요 보니까. 뭐 조금 전에 이제 뭐 미국 얘기 좀 하셨는데 케네디 대통령 40대 때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 클린턴 대통령도 46세에 됐죠. 버락 오바마도 이제 뭐 40대 때 되고 40대 중반이죠. 61년생이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 다 뭐 민주당이랑 공통점도 있지만 다 야당일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 됐다는 뜻은 뭐냐면 여당에 대해서 정권 책임을 묻고 그 정권 교체를 하려 그럴 때
그런 파격적인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당은 아무래도 좀 덜하고. 아무래도 어렵죠. 왜냐하면 계승해야 되니까. 승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흔히 그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박정희 최규하 두 대통령이 1910년대생 아닙니까?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이 20년대생.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30년대생.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40년대생. 박근혜 문재인 두 분이 50년대생.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60년대생. 그러면 다음에는 70년대생이 되지 않을까. 건너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건 73년생 한동훈밖에 더 있냐. 이렇게 나오는데 세대 교체를 안 했다고는 하지만 네. 우연의 일치지만 그렇게 조금씩은 조금 이제 역류해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이 왔다는 거는 분명하죠. 그 파격적인 변화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뭐 거의 점진적인 변화를 해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제 질문은 좀 건너뛰고 파격적이고 뭐 이런 거가 좀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특히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해서 여러 폐해도 많고 하는데 그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 전반에 걸쳐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좀 불러일으켜서 다시 좀 도약해야 되는 이런 방금 말씀하신 뭐 AI 시대에 맞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뭐 기술의 시대라는 거를 넘어서서 AI 시대니까 뭐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라 AI 네이티브들이 아무래도 뭐 이해도가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조금 내려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너무 지체됐어요 우리가. 사실 586이 저도 그 세대지고 우리 둘 다 그 세대지만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현장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 선배들도 사실 그렇게까지 4.19 세대 다음에 뭐 70년대 학번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50년대생들이 그렇게 정치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빠르게 지금 넘어왔는데 60년대생으로 그리고 70년대생 80년대생으로 진작에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년 이상 지금 지체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땐 지금 80년 이준석 대표가 85년생이라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85년생. 지금 나이가 네. 지금 이미 40대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그 나이로 가도 파격적이다 이런 단어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가감에 가면 90년대생들까지도 중요한 자리에 좀 가서 그렇게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비례대표 얘기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비례대표 없애자는 사람이지만 비례대표를 그대로 둔다면 지금은 이제 남녀는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홀수로 그렇죠. 준다 이런 건 돼 예. 있는데 그다음에 뭐 이거 나올 때마다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자 그래갖고 지역에다가 할당을 하자 이런 얘기 했는데 전 그거 반대하거든요. 굳이 지금에 있는 비례대표를 두고 하나를 더 넣는다면 전 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20, 30대의 비례대표의 절반을 공천하도록 하자. 왜? 그렇게 들어와야 정치가 바로 잘할 수가 없거든요. 시행착오도 있으니까 정치에서 좀 훈련도 좀 받고 좀 실수도 하고 그렇게 성장해야 이제 한 40대쯤에 가면 좀 나라를 맡겨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장관을 맡겨도 할 수 있고 총리를 맡겨도 다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일찍 들어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은 좀 있죠. 우리도 지금 그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그 피선거권 연령도 18살로 낮춰져 있고 선거권 문제도 그렇고 정치 활동을 좀 일찍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열었죠.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할 때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서 좀 일찍 정치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고요. 근데 사실은 유럽의 30대의 그 총리나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30대 초반이 되면 이미 정치에서 10년 이상을 경험을 한 그 경험치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도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열려 있는데 실제 20, 30대가 정치권에 와서 좀 활약을 하고 두각을 나타낼 만한지 그런 토양이 되는지. 저는 그거는 조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안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다 10대 때부터 정당 활동 시작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나이가 젊을 뿐이지 정치 활동 이력은 꽤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요즘은 이제 보좌관 출신들 국회의원들도 제법 나왔고 뭐 기초의원 강력의원 출신들의 또 꽤 나오긴 했는데 당장 뭐 이제 기초단체장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성장해서 지금 대통령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낮이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으로 좀 이게 좀 필요할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이게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이 일할 때 여론조사를 하면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 이렇게 네 부류로 했거든요. 한 2010년쯤 되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이거 한 2010년 경이에요. 네. 그 10년쯤 올라갔고 2020년쯤 되니까 불과 몇 년 전이죠. 70대 이상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2030년쯤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대부분이 80대 이상이 또 추가되겠군요. 뭐 그럴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30대 이하로 20, 30대가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20대, 30대 이렇게 분류했지만 실제로 20, 30대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은 공약을 어디다 맞추겠어요. 인구도 많고 선거 그렇죠. 결과도 좌지우지하는 예. 고령층에다 계속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국가 발전이 굉장히 지체가 되죠. 왜? 가감하게 뭔가 투자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보면 40대 50대에게 지금 다 포커싱 돼 있는 민주당이 지금 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또 이게 장수하게 되니까 현장에 더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뭐 65세까지 하려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자 이런 게 다 필요한 논쟁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10대 20대가 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장 이제 자기들 표가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나라죠. 의사결정을 하는 선거에서 누가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젊은 나라는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불리한 것도 있죠.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집권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1야당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기대를 모았던 개혁신당도 결과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같아요. 차례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집권당 상황을 좀 보면 지금 정청래 전 대표죠. 이제 대표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등록을 할 건데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가 썩 원만해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지킬 것은 뭐 정청래 본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당대표의 권한을 기반으로 대통령 출마는 하지 않겠다. 당대표 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게 매기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잘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정청래 대표가 좀 센 말도 했죠. 네. 정권은 짧다란 말도 했고 뭐 출마할 거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나오니까 자기가 출마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인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은 다 되게 센 발언들이죠. 송영길 전 대표가 굉장히 센 발언을 많이 하는데 일부러 그렇죠. 뭐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뭐 페이스메이커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이 영모 왕한테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네. 얘기는 뭐 그런 걸 지금의 왕조도 아닌데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부적절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센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정전 대표가 아니 당 대표 하나 나오는 게 목숨까지 걸어야 될 일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반대로 이게 또 정청래 대표가 약간 송영길 정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조금 약간
조금 뭐 표현은 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뭐 시쳇말로 좀 아래로 본다. 약간 그런 아닙니까? 표현이죠.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 2007년도에 그분들이 다 정통들이라고 정동영 캠프에 있었고 정청래 의원은 그때 이른바 배지 아닙니까? 현역 의원이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은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 지망생에 불과한 뭐 나가는 선거마다 다 떨어졌고 그 전에 성남시장도 떨어졌고 그 뒤에 오는 2008년 선거도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였기 때문에 뭐 당직이든 뭐 캠프 내에서 뭐 중요한 자리를 맡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청래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막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2006년도 지방선거 앞두고도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정동영 의장인데 그 연찬회 특강을 제가 갔거든요. 그 전에 2005년에 예.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 시절에도 제가 연찬회 특강을 갔고 홍천에서 하는 거. 그리고 바로 수개월 뒤에 열린우리당에서도 그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저를 추천하고 한 분이 그 정청래 그때 의원이 그래서 제가 같은 기억이 나니까 정청래 의원이 보는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개인적인 저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다 얽혀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그래도 뭐 부차적이고 본질적인 거는 그 소위 말하는 문저털레유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 이른바 이제 문재인 조국 그 뭐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문재인 이른바 적통 세력이다. 예, 이거죠. 적통이라는 예. 거죠. 근데 적통론을 얘기하면 민주당 내의 적통론은 박지원 의원도 김민석이 또 적통이다 얘기할 땐 민주당의 뿌리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호남당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호남이 사실은 뭐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대통령도 못 내고 심지어는 뭐 대선 후보도 못 내고 전북은 나왔었는데 아니 심지어는 민주당의 최고위원도 다 떨어져요. 호남 출신. 그러니까 호남 옛날에 있는 박지원하고 문재인 두 분이 2015년 당권을 놓고 붙을 때 그렇죠. 그것도 네. 원래는 박지원 의원이 먼저 나왔는데 유력했는데 대선 떨어졌는데 문재인이 뒤늦게 출마하니까 그때 뭐 굉장히 화를 내면서 우리 강주 전남은 당대표도 못하냐. 대통령은 문재인 씨가 하시고 내가 당대표나 좀 하자. 그것도 안 되냐. 약간 이렇게 구원이 좀 있어요. 제가 이거를 10년마다 한 번씩 그 분열하는 민주당사라고 얘기했는데 96년도에도 새정치국민회하고 민주당으로 분열했었고 2006년에도 친노 반노 분열했었고 2016년에도 민주당 국민의당 분열했었고 2026년에도 또 지금 친명반명으로 분열하기 때문에 그런 DNA가 그 안에 있는데 이거는 뭐 차기 총선을 둘러싼 공천권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 됐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통령이나 이 주변에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파상적 공세를 취하는 거가 당원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표로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정말 대통령과 당대표가 좀 충돌하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봤고 박근혜 때도 받고 윤석열 때도 받지 않냐. 같이 다 망하는 거다. 그런 두려움도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는 김민석 총리가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또 보면 또 송영길 전 대표도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송영길 김민석이 양쪽에서 협공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선호투표제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결정이 됐죠. 예, 됐죠. 저는 사실 근데 그거는 잘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주장했거든요. 대통령 선거나 총선은 프랑스식으로 결선 투표제를 하는 게 맞고 당내 선거는 선호 투표제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당이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선 투표하는 게 맞지만 이 당내에서는 다 같은 당 사람들이니까 다 선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등 후보와 2등 후보까지 써내서 선호 투표로 하는 것도 저는 뭐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건 뭐 작년에 정청래 대표가 될 때도 3명 이상일 땐 그걸 한다고 도입을 했는데 그땐 2명밖에 등록을 안 해서 이제 적용이 안 된 것뿐이지 명분은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비판하기에는 그러니까 선호투표제가 도입됐고 뭐 이런 걸로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분위기는 정청래 대표가 약간 조금 수세가 아닌가 그런 느낌은 좀 있네요. 근데 그 요즘 이제 물론 제가 방송을 좀 다녀보고 이러면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 평론가들은 민주당 그 패널들이 많아요. 정청래 대표를 얘기하는 패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만 보면 당연히 김민석이 대표가 된 그거는 겁니다. 저 유시민 씨가 말한 그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그런 장면도 참 진짜 역시 언어의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1년 전에 대통령 임기 시작 2달 만에 전당대회를 했잖아요. 물론 잔여 임기를 가지고 한 전당대회였지만 그때 당시에도 분위기는 의원들과 대의원들은 거의 박찬대였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의 거의 한 150명 정도가 박찬대를 지지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권리당원에 의해서 정청래로 뒤집어졌어요. 그 지금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민주당의 그 권리당원 분포를 보면 이른바 노무현 때 당원이 되신 분이 30%, 그다음에 문재인 때 당원이 되신 분이 한 35%, 그리고 이재명 때 당원이 되신 분이 한 35%. 이렇게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본인이 입당했을 시기에 그 당의 주도권을 누가 가졌냐에 따라서 당원들 그때 정체성이 거기에 구별이 된다. 그래서 친노 친문 당원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격화된 근거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해서 참전을 더 세게 했기 때문에 이게 명청대전이 더 세게 붙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정청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선 뭐 몇 가지 차이가 있죠. 네. 1인 1표제도 없어졌으니까 네. 대의원 1인 1표제가 되면서 대의원의 그 비중을 굉장히 낮췄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쪽이 그 1인 1표제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1인 1표에서는 좀 힘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차이가 몇 가지가 있죠. 뭐 박찬대 인천시장한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보다는 지금 그 정청래 대표의 밖에 나와 있는 김민석 총리 두 분이 무게감이 좀 달라요. 그때는 이제 정청래 박찬대 그러면 이런 표현은 좀 미안한데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 지냈지만 당대표 깜인가?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송영길, 김민석은 이제 그런 면에서보다 정청래보다도 더 선배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없어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를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재선을 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슈도 던졌는데 잘 안 됐고 공천도 뭐 지금 전북도지사의 이원택을 하기 위해서 뭐 김관영을 날렸다 이런 표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내전으로 격화됐고 그리고 선거운동도 굳이 뭐 그때 뭐 부산이나 이런 데 가서 한 것이 도움도 안 되지 않느냐 당대표가 다 본인 전당대회 나가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방선거 공천 과정 또 선거 운동 과정 지방선거에 있었던 이슈들이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 이슈들이 다 정청래 대표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형국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그 분열의 그 균열의 그 X축과 Y축은 김대중과 노무현 영남과 호남이 있죠. 딱 부러지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없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뭐라 그럽니까? 송영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네들은 DJ 키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대중이 직접 픽해갖고 줬다 이거예요. 정청래는 뭐라 합니까? 자기는 노무현 키즈고 노사모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계속 어른거려요 그게. 예. 친노 반노 뭐 2006년도 그리고 제가 이 분열을 왜 심각하게 보냐 96년도에도 분열이 있었고 2016년도에도 있었지만 야당 때 분열은 어떻게든 봉합이 됩니다. 여당 때 정권 잡았을 때 분열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경을 견디긴 쉬워도 풍요를 이기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친노 반노가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제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 대참패를 하고 열린우리당이 그때 전북도에서 하나 이겼는데 10월 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 후에 목포를 처음 방문합니다. 그 목포면 뭡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고향 아닙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고
거기 천정배 열린우당 의원이 누굽니까? 열린우당 창당 주역이고 이런 분이 왔는데 탁 그 공개적으로 묻거든요. 최 의원 고향이 어딘가? 뭐 뻔히 알죠. 어딘지 다 아는데 그 당에 왜 남아있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 석 달 뒤에 탈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극심한 게 있었는데 이번도 제가 보면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간단치 않은 그게 이제 유시민의 ABC론 소위 재건축론 동의받아야 되는 재건축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이 당원들은 좀 다르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되면 윤석열 정권, 박근혜 대통령 되면 박근혜 정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재명 정권, 문재인 정권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여기는 민주당 정권의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니까 그만큼 지분이 있고 수평적인 당청 관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딱 찍어 누르는 문제에 대해서 반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어긋나면 그건 다 같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이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성정이나 스타일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지난 총선 때 이른바 비명 행사해서 본인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쳐내야 되겠다 생각한 분들 전부 공천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 연임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 뭐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 네. 보안 수사권 이거 완전 폐지 여기 동의하는 분들 뭐 이렇게 가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 유이재명 같은 우리 외연확장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당내 통합의 방점이 좀 지켰고 이재명 대통령은 좀 더 외연 확장해. 근데 그 외연 확장을 해서 유이재명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건 김민석, 송영길보다는 김부겸을 후보로 내는 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김부겸 총리는 대구 경북에서도 꽤 그 환영도 받고 정말 그야말로 정말 보수의 본진을 부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누가 봐도 김민석 총리를 미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는 그럼 뭐 외국 나갈 때 공항에 단독으로 불렀으니까 그런 거 보면 역시 이거는 공천과 관련된 문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반대 측에 있는 사람들은 위기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뭐 소위 말해 조금 박해 특히 그 박용진 의원 그 공천 탈락되는 과정은 한 3번에 걸쳤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내전이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 민주당의 내전이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친노 비노의 갈등 그리고 또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의 분당까지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이 내전이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좀 정리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친노 비노처럼 해서 정동영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다 투표장에 안 나간다든가 뭐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지고 정동영 후보는 600만 표로 지는 이런 상황을 연출할까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방호 사무총장을 떨어뜨린다든가 이재호 의원을 떨어뜨린다든가 뭐 이런 사태가 혹시 생기는 민주당의 내전 양상이 어떤 정도 수준으로 그거는 분당이 될까요? 아니면 그 내부에서 여전히 투쟁 양상을 계속 가져가는 상황이 될까요? 그건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 뭐 거슬러 올라가면 네. 87년도에도 이 분열은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통일민주당이라는 거를 사실 대선 한 달 앞두고 호남 기반의 김대중 후보가 이제 평민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열도 한번 있었고 그 95년 지방선거 승리한 뒤에 민주당이 승리했잖아요. 서울시장도 이겼고 그랬는데도
DJ가 정계복귀하려고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어갖고 분열했고 그때 뭐 직접적 피해자가 누굽니까? 95년 부산시장 나갔다 떨어진 노무현이 96년 총선도 민주당으로 나갔는데 또 이종찬 이명박하고 3파전에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분이 그 노무현 후보 아닙니까? 그러고 2000년 이후에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됐잖아요. 2000년 민주당 이름으로 됐잖아요. 되자마자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 창당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니 뭐 호남이 뭐 나 좋아서 찍었습니까? 이해창이 싫어서 찍었지. 이 얘기까지도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그 친노 반노가 난닝구 백바지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물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분열한 역사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송구제 하에서 이 그 분당해서 치러도 그때는 서울에도 호남 사람도 많이 살고 하니까 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은 했을 텐데 지금은 그 정도의 분열 분당 정도의 분열이면 다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일부가 딱 찍어서 그러니까 2008년 총선을 생각해 보면 그때 이해창 후보가 정동영 후보한테 530만 표나 이겼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총선에서 서울에서 40석을 했거든요. 그때 서울 48석일 때인데 압승을 할 때인데도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호 의원은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이재호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방호 네. 경남 사천은 떨어지고 네. 박형준 부산 떨어지고 네. 정종복 경주 떨어지고 핵심 측근 5인방이 다 떨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친박이 다 친박 박근혜 지지자들이 찍어갖고 거기를 반대편을 던진 거죠. 그건 2011년에 그 분당 보궐선거에서 강재섭이 손학규한테 질 때도 또 작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당시에 뭐 2008년, 28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 최측근들 누구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면 떨어뜨릴 정도의 힘은 또 있는 거죠. 투표장에 안 가거나 가서 뭐 극단적입니다만 뭐 국민의힘 후보로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열이 있고 지금 또 하나의 변수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이미 실체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저기에 건너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후보가 절대 당선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는 민주당의 사람들 중에 저 조국 개인으로 본 게 아니라 조국 의원이 되면 저건 어떻게 보면 문재인당 같은 게 하나 새로 나오는 것일 수 있고 반명당이 하나 나오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때 유시민이 분명하게 조국은 민주당 사람인데 저쪽에서 건너온 김용남이랑 싸우고 있다. 그건 이상한 거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분열적 요소는 아직도 있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심각하게 갈 건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다만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보수가 무너질 때도 그렇고 진보가 무너질 때도 그렇고 권력이 부재할 때 이 심각한 분열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바람개비가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바람개비 만들면 종이 4개, 4구퉁이를 접어갖고 딱 이 나무를 하나 끼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막대기로.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빠지면 이게 종이가 다 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찬 전 총리의 죽음이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쪽이든 문재인 대통령 쪽이든 뭐 유시민 쪽이든 유시민이 이해찬 총리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다 권위 때문에 말을 좀 자제했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다 그냥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 지금 그렇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권위 있는 어른이 없는 상황에서 저게 수습이 될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해결할 힘이 없어 보이고 흔히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이제 킨들버거 함정이라 그러죠. 그렇게 좀 보여서 이게 좀 후유증은 좀 제법 갈 것으로는 보입니다. 방금 이해찬 전 총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숨어 있는 조율자 역할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이해찬 전 총리 얘기는 거역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해찬 전 총리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나. 어떤 분이 보입니까? 이재명 대통령부터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김대중 당이고 노무현 당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과연 이 색깔을 그 전에 민주당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당은
김대중과 노무현과 김근태의 정신을 계승하는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김근태 의원은 민주화의 상징이죠. 대통령은 못 됐지만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 다 586들이 다 김근태 그러면 뭐 다 인정하는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김근태 의원은 좀 이제 과거 인물이 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 색채를 이재명 대통령 색깔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민주당의 색깔 그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거예요. 중도 실용이라는 걸 옛날 정동영 후보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 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안동 출신으로서 정말로 보수가 저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중도 보수 정당으로 한번 가보자. 그 얘기도 직접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자기 중도 보수 정당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뭐 그동안 보수가 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뭐 안보 쪽에서도 또 일본과의 문제도 다 합리적으로 풀려고 그러게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단지 권력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 이게 보수가 저 모양 저 꼴이 돼 있는 이 틈에 우리가 한번 좀 확장을 좀 하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 싸움 하는 거 같고 뭐 정치는 아니지만 유시민도 야 이제 이해찬 총리가 없다면 그 정도의 권위는 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서 이번에 뭐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이런 노선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닥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잘 안 하는 거 같고 좀 다른 부류긴 합니다만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김어준 씨도 사실은 좀 그런 욕심이 좀 있어 보이고 뭐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의 힘이 제일 세죠. 그렇긴 한데 이해찬 총리 이후에 그 누가 이 권위를 가져갈 거냐. 지금은 권위가 있는 분들이 없는 거 다 약간씩 흠결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싸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성민 대표 모시고 민주당에 관련된 역사부터 쭉 현재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이 한 47%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박성민 대표를 좋아하시고 또 우리 김철근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1야당을 포함해서 보수 진영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은 민주당이 저렇게 내부 분열도 있고 뭐 내전도 하고 뭐 대통령께서 거의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저에는 사실 제1야당이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내부 정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뭐 이겼는데도 진 것 같고 국민의힘은 졌는데도 이긴 것 같은 분위기고 아 국민의힘은 이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쪽으로 뭐 중심이 좀 이동하겠구나 뭐 그렇게 되고 대선 주자가 저게 다 살아났구나. 반면에 뭐 민주당은 뭐 조국 김경호 다 떨어지기도 하고 뭐 서울시장 평택을 부산 북값 치고 그래서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그랬는데 아니 한 달 만에만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은 그 명태균 관련된 지금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7월 22일이죠. 그런데 그게 뭐 약간 경우는 좀 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다 실형이 나왔고 한동훈 대표는 그 안철수 의원하고도 충돌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도 충돌하고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글쎄 그것도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이 개혁신당의 그 정의한 후보권으로 또 어려워지고 갑자기 여기는 그냥 되게 혼란에 오히려 빠지고 오히려 전선이 더 넓어지고 분열이 더 생기고 반면에 민주당은 그때만 해도 대통령보다는 당 쪽이 뭐 더 그 힘의 우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상당히 그 대통령 중심으로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도 있어서
야당이 제가 요 전에 이제 그 장성철 씨랑 방송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야 지방선거 끝나고 직후만 해도 그렇게까지 장동혁 체제가 이제 몇 걸음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세 가지 시나리오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맞춘다. 이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어쩌면 제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일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임기가 이제 6개월 안쪽으로 남아야만 임기 2년을 시작하니까 내년 2월과 8월 사이 어딘가에 그만둘 거다. 이것도 이제 있는 얘기죠. 그 전에 또 하나의 그 시나리오는 10월 설이 이제 여름은 그냥 지나가고 그래도 저기도 이제 민주당도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고 그다음에 뭐 투표용지 부정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나 뭐 검경수사도 다 마무리되면 그러면 최고위원들 중에 뭐 두 분이 이제는 그만둬야 될 때다.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을 해서 가을에는 그렇게 해서 내년 그 초에는 봄에는 전당대를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뽑아서 총선 준비해야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세 가지 가서 비대위 거쳐서 내년 봄에 전당대 하는 거. 두 번째는 그냥 그 2월과 6월 사이에 8월 사이에 전당대 하는 거. 그다음에 8월 이후에 임기 다 마치고 하는 거. 갑자기 저는 이 그 장동혁 대표가 임기 다 마치는 그 시나리오가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봤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제법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하겠다고 의원들의 명단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심지어는 조경태 의원 얘기가 좀 심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 혁신안을 발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저도 다른 방송에 가서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 장동혁 당신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결국은 지금 우리 박성민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채우려고 하는 당내 장악력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리더십이 완전히 다 붕괴된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붕괴가 됐기 때문에 붕괴가 됐는데 8월까지 임기를 마치면 우린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비대위 전환으로 빨리 가면 제일 좋은 거, 국민의힘을 위해서 좋은 거다. 그리고 그럼 그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네 가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지금 그 당원 구조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으니까 뭐 신천지도 들어왔다, 뭐도 들어왔다 그러니까 저거를 좀 그 전당대 룰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뽑을 거냐. 두 번째는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 이 문제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개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해결해 이런 것들을 다 비대위가 해놓은 상태로 그 전당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8월 달 임기를 다 맞추면 맞출수록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장동혁 대표가 승산이 과연 있다고 판단할까? 왜? 총선이 가까울수록 국회의원들이 누구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카드를 생각하게 될 텐데 장동혁 대표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점점 더 하기 때문에 장 대표도 2월 달 이후에는 조기에 사퇴하고 전당대회로 가서 다시 임기 2년을 시작하려고 하면 8월보다는 뭐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 이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2, 3월이 됐든 8월 이후 9월이 됐든 이렇게 가기 위해서도 본인의 생산을 올리기 위해서도 당대표를 갖고 있으면서 뭘 또 자꾸만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징계는 사실 윤리위원회가 지난번에 가처분에서도 계속 졌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 그거는 뭐 어떻게 뭐 처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 아니 그 지난번에 대선 때 다 한덕수 후보한테 가서 다 했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당대표를 정당에서 비판했다고 징계한다? 뭐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범하게는 못할 거다. 다만 당협위원장 교체 징계를 해서 묶어놓고 그 자리에다가 당협위원장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할 건데 저 글쎄요. 저는 뭐 여전히 이 그 반장동혁 세력이 그냥 다 분열돼 있고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야 이건 뭐 장동혁 대표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정당은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장수로 내세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된 물론 그 7월 22일 날 선고가 있긴 합니다만은 오세훈 시장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 그다음에 당은 다릅니다만은 그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이 사실은 보수의 재건에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많은데 최근에 한동훈 의원의 행보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도 될 일을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재판에 가서 증언했잖아요.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 가서 증언한 걸 그걸 막 정색을 하면서 서로 이제 공격하고 싸우는 상황이 됐고 결국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의원한테 단식 복당할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어신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신당 창당하면 응원하겠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할 때 한동훈 의원을 따르는 그 이상한 스피커들 데리고 다니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안철수 의원이 좀 긁혔거든요. 그 송모 변호사라고 그 친구 원래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정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동훈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안철수 의원을 엄청 공격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해서 또 페이스북도 쓰고 양쪽의 골이 엄청나게 깊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노선으로 봤을 때 정치 노선으로 봤을 때는 다소 합리적이고 개혁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창당은 어렵고요. 창당이라는 게 뭐 이준석도 창당해 보고. 조갑재 대표는 하라고 그러던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예를 들면은 오세훈이나 뭐 이런 분들이 떨어지고 한동훈도 떨어지고 그랬다면 차라리 오히려 저 당이 그냥 장동혁 체제의 당이 확고해졌다면 더 강해졌다면 그냥 개혁파들이 다 뭐 해쳐 모여갖고 뭐 진짜 당을 하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친한동계라도 나와서 같이 움직일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당에 복귀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아마 뭐 당에서 환영도 받고 보수 일각에서 이제 대선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라고 하니까 그리고 행사장 같은 데도 장동혁 대표보다 더 환영도 받고 하니까 이미 당에 들어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은 전 제가 한동훈 의원께 뭐 조언을 하고 싶다면 일단 들어가는데 집중하는 게 좋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안철수 의원을 좀 아는데. 잘 아시잖아요. 네, 좀 알죠. 안자라라니까. 예. 근데 좀 아는데 이분이요. 이게 지금 재판에 가서 증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 뭐 당사로 모이라 그런 건 누구였다. 이분 성격이 어떤 분이냐. 이거요 스마트폰 다 해갖고 그때 올라온 이걸 완벽하게 그 확인한 다음에 얘기할 뿐이에요. 그렇겠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할 사람 아니죠. 거짓말 안 하. 이분 네. 다만 이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그때 처음에 뭐 그게 본인이 올렸는지 아니면 본인 대표의 뜻이라 그러면서 실무자가 뭘 올린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혼선 있는 중에 뭐 잠깐 실수로 나갔다 바로 내린 건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래서 그 문제도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이 먼저 여기에 오라 그랬다라고 굳이 강조점을 딱 찍을 일은 아니었고 그땐 모두가 다 혼란스러웠는데 아마 그래도 누가 먼저 그 당사로 오란 말을 처음에 누가 했든지 간에 그게 원내대표였든 당대표였든지 간에 그날 밤에 비상계엄을 해제한 최고 저거는 공은 한동훈 대표한테 있죠.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언을 하든 그건 분명하고 일부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이걸 꼭 막아야 돼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게 뭐 재판들 받고 있는 분들 때문에 저도 이걸 뭐 그분들이 거기에 동조했다거나 뭐 주도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굳이 이걸 정색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안 해서 될 얘기 같고 이거는 그러니까 재판에서 증언한 거기 때문에 결국 공개될 겁니다. 누가 먼저 얘기한지는 안철수가 착각했든 한동훈이 착각했든 이건 근데 두 분이 이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두 분은 다 비상계엄을 반대했던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건 그전에 단계 심판 문제 때도 이거 경찰이 다 수사 시작한다는데 사실 그것도 전 팩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유 그때 이미 그 이슈가 됐을 때 하여튼 뭐 제 가족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그건 뭐 사실은 저는 그걸 크게 문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 다 그 무기명 비밀로 하라는 게시판에 거기다 더한 얘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가족에 대해서 공격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다 그런 거 다 있지만 이게 불거졌을 때 그냥 좀 가볍게 좀 이렇게 사과하고 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이번 개혁신당 문제도 저 얘기를 구애했나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게 안철수 공격하고 이준석 공격하고 뭐 이런 모양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건 제가 뭐 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평가도 하고 응원도 좀 하고 뭐 이런 입장에서 그런데 그 당대표 되는 전당대회 때도 사실 나경원 의원하고 설전을 좀 벌였는데 그때도 굳이 그렇게까지 확인 안 해도 되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뭐 강직하다 할까 뭐 본인의 어떤 검사로서의 강직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어떨 때는 또 뭐 본 것도 못 본 척 아는 것도 뭐 모르는 척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좀 있는데 약간의 여백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본인의 복당이고 보수를 재건하고 장동윤 체제를 어떻게 빨리 정리할 거냐에 역량을 좀 집중 그게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아군의 힘도 키워야 되고 아군이 좀 모자라면 우군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간다. 자,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은 가장 어렵게 된 정당은 개혁신당입니다. 192명의 2명을 공천을 해서 1명 당선자를 냈고요. 선거 직후에 또 예기치 않는 상황이 생겼죠. 정의안 후보 자작극 의혹으로 지금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된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개혁신당이 상당히 그 곤란한 상황이죠. 우리 박성민 대표가 이준석 대표하고 개혁신당에 어떤 컨설팅을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원래 제3당한테 지방선거는 진짜 무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안철수 의원이 그 2013년에 보궐선거로 국회의원되고 그 다음에 2014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안철수 중심의 창당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선거제도 하에서 한국에서 창당이 동력이 붙는 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밖에 없다. 지방선거 앞두고는 안 된다 이거. 결국은 하다가 이제 그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같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나와서 국회의원 선거 창당해서 뭐 3명이지만 뭐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이렇게 3분이 뭐 작지만 단단한 당이 됐고 대선 때도 좀 아쉬운 성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거대 정당 사이에서 8%가 넘는 한때는 뭐 10% 넘는 지지도 받았고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가 굉장히 문제였는데 지방선거에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후보들을 당세에 비해서 많았죠.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지사 선거 하나 후보도 좋은 분이 조홍천 후보가 또 결단도 해 주셨고 하니까 거기 집중을 했다면 좀 어땠을까. 그런데 그래서 그 조홍천 후보가 한 10% 이상이라도 얻었다면 독자 정당 모델 또 혹시 안 되더라도 레버리지가 생겼을 텐데 지금은 전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게 독자적으로 가서 총선 때 돌파하자 이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 탈당하고 얼마 안 돼 쫓겨났다는 그 서사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역구 돌파가 됐는데 지금 같으면 이준석 의원이 동탄에서 이 개혁신당 이름으로 과연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실 가능성이 있고 또 뭐 그렇게 될 거 아닌가라고 보는 게 결국 떠나왔던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또 공공연하게 국민의힘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함께 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당의 그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고 당원들이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가든 안 가든
분명한 건 이런 얘기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개혁신당이 뭘 하려는 정치인들이 모인 정당인지를 좀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뭘 바꾸려고 하는 거다. 무엇과 싸우려고 하는 거다. 무엇에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이게 지금 저는 몇 년간 안 느껴져요. 이런 얘기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혁신당 그러면 어떤 이미지냐. 제가 뭐 이 방송에서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같아요. 그냥 정치 패널들 동아리 같다. 뭐 이게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사무총장이나 최고위원들이 유튜브나 방송 나가면 그 정도 급은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개혁신당에 관한 얘기만 해야 되거든요. 우리 당은 뭐 하려고 그런다. 근데 뭐 이 선거 지구도 뭐 다 나와서 다른 당에 대한 논평하고 하는 건 그냥 그건 정치 패널들이지 과연 당을 하려는 분들이 많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정당이라는 건 권력을 잡아서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사체거든요. 그게 안 보여서 결국 돌아가서 언젠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이슈를 포착하고 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그걸 딱 하는 게 굉장히 제가 그전에는 못 봤던 아주 이과생이고 그런 아주 꼭 필요한 분이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가 뭔지 대한민국을 뭘 뜯어 고쳐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 일을 시킬 건지 이걸 좀 만드는 일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 맞설려면 통합이 되잖아요. 보수 통합이라고 부르든 보수라고 부르든 안 부르든 따르게 부르든 뭐하든 이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려면 지금처럼 한동훈도 우군이고 안철수도 우군이고 오세훈도 우군이고 다 우군 아닙니까? 우군들과의 싸움은 조금 정치라는 건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달라도 하나. 지금은 민주당한테 이기는 정당 만들어야 되는데 이기는 정당 만들려면 장동윤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 다 모여서 요 하나만 보고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바른미래당이 왜 실패했습니까? 안철수와 유승민이 만났는데 제가 그때 강의 갔어요. 이제는 바른을 상징하는 유승민과 미래를 상징하는 안철수가 만났으니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다르더라도 다 접어두고 공통점 하나 우리가 왜 의기투합했는가 요 얘기만 하셔라. 근데 이게 첫날부터 정강정책에 뭘 넣네 안에 들어가면 안 되네. 다른 걸 갖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이준석 이분들이 좀 다른 거 말고 공통적인 거 하나만 갖고 어떻게 하나가 될 건지 난 그분들이 한 자리에 좀 모였으면 좋겠어. 여기에 부르면 안 돼요? 부를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좀 응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분들 온다 그러면 예. 제가 진행할게요. 그래요? 제가 진행하고 저 안철수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이런 분들 다 나오든가 안 나오면 한 분씩이라도 예. 한 분 나오든 두 분 나오든 나와서 당신들은 한 편이다. 개인적인 관계를 다 떠나서 그런데 최근에 정의안 사태 때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각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개혁신당을 아예 지워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런 의도가 그대로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한동훈 대표가 왜 안철수랑 싸우고 이준석하고 싸웠느냐. 이게 보니까 다 이제 돌아가서 장동 체제는 사실상 끝났고 전당대회가 되고 총선 앞두면 누가 그럼 당권 질 거냐 이 싸움 경쟁자들에 대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아주 먼 정말 뒤에 얘기고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될 일 아닙니까? 가능성 있는지 모르는 그런 파인데. 거는 안 되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게 하면 당내에 안 그래도 이건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들어오기도 전부터 저렇게 분란을 만드는데 이건 들어와서 완장이라도 차면 그건 뭐냐면 안철수 의원도 정치 구력이 좀 된 분 아닙니까? 한동훈 포비아를 키우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좀 당권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장동혁이 됐든 친윤이 됐든 이준석 아직 안 들어왔고 보아하니 오세훈은 지금 서울시장 해야 되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당대표 될 사람은 본인밖에 없는 거죠.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나경원 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본인 그러니까 이 안철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안철수 의원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대표까지 하고 거기서 왔으니까
그래도 그런 분한테 당대표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보수가 키운 뭐 차라리 이준석 그건 뭐 이렇게 키운 거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한테 한번 그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 이긴 그 또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것도 일각에선 또 국민의힘 일각에선 나올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라고 봐요. 당대표 지냈던 분이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쟁이 이제 조기에 됐는데 아니 지금은 장동희 대표 체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뭐 더 강해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 김칫국 마시느라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나 이런 걸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 동시에 사퇴를 하면 비대위로 전환되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전당원 투표를 해갖고 뭐 불신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외에는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는 사퇴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없다는 것도 참 저는 좀 웃기다고 보는데 사실 정치에서 없는 건 없는 건데. 아니, 정치에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장동희 대표가 스스로 그만둘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그럼 결국 최고위원 4분이 그거 이제 원래 3명이었다가 한 자리 늘어난 거죠. 4명일 텐데 그러면 이분들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신동욱 의원 서촌대 지역구가 이거 끝까지 장동희 대표랑 같이 운명을 같이 하다가 본인이 공천도 못 받고 또 공천 받아도 당선도 안 되면 그 뭐예요 그거. 그냥 또 거기 당직자들 많습니다 지금. 정의용 지금 사무총장 또 박성훈 대변인 이런 분들도 선거 다가오고 자기가 어차피 교체될 수밖에 없는 장동희 대표 체제를 끝까지 결사보위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장동희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돼도 난 거기 따르지 않겠다. 당원 투표 네 안 할. 그전엔 그걸 물어보자는데 그것도 이제 불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의원총회 결의가 있고 비대위로 전환하자는 결의가 있고 또 혹은 전당원 투표에서도 이 신임을 잃으면 최고위원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행동을 하는데 명분이 되겠죠. 이게 뭐 의원들 다수의 의견이 이렇고 당원들 다수의 의견이 이러면 나는 사퇴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본인들은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최고의 카드는 의원들이 제가 봤을 때 의원들이 이미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널리 퍼져 있는 것 같고. 제가 의원들 만나보면 뭐 이건 시간의 문제지 뭐 다 정해진 듯이 얘기해요. 그것도 이제 계파를 다 떠나서 친윤도 비윤도 친한도 전부 다 뭐 이렇게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의원총회에서 장동희 대표 사퇴 결의안 같은 것을 끌어낼 수 있을까? 사퇴 결의안을 그 의결한다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장동희 대표를 의총에서 탄핵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혹시 모를까. 그러니까 징계가 윤리가 또 지난번처럼 말도 안 되게 뭐 한동훈 대표도 의원도 그때 그 가처분으로 안 갔는데 그 배현진 뭐 김종희 두 분은 가처분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계기가 주어졌어. 아까 말한 대로 혁신안을 내놨는데 혁신안이 이게 명백하게 이제 그 자기 중심으로 당을 완전히 바꿔서 계속 하겠다라는 걸로 비치면 그 명분 그때는 좀 의원들도 행동할 수 있는 이제 말이 아니라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치에서는 책임을 지는 건데 제가 얘기했지만 정책 지도자도 일반 리더도 자기 책임이 아닌 일에도 책임감을 갖는 게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이건 명백히 본인 책임인데도 책임감은 전혀 없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뢰는 다 잃었고 시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가장 큰 신뢰가 뭐냐 신뢰 잃은 게 이길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졌는데도 이겼다고 주장하고 그럼 다음 총선 때도 졌어도 이 정도면 이긴 거다. 다음 대통령 선거도 졌어도 사실상 이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니까 국민의힘은 영원히 집권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고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바꾸겠죠. 이길 수 있다고 또 믿어지는 사람으로. 시간의 문제인 거는 같고 장윤 대표가 내가 그동안 잘못 판단했다. 내가 싹 다 이제 전환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다만 나는 내년 8월까지 이기는 정당으로 가고 내 그 당심이 민심하고 너무 괴리가 돼 있고 나도 책임감 느끼고 이 당심을 민심하고 좀 일치하도록 내가 변하겠다. 내가 변화하고 뭐 필요하다면 내가 뭐 적당한 때 그만두고 뭐 비대위전환이든 조기 전당대회 내 임기 맞추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면 이제 그분도 아 그런 역할 했으니까 다음에 또 공천도 받고 뭐 또 국회의원은 더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럴 가능성은 뭐 제로는 아니겠으나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방송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10분 정도 됐습니다. 얘기는 뭐 한도 끝도 없고요. 오늘 뭐 나를 세서 얘기하더라도 박성민 대표는 모든 얘기 어떤 질문이든 내가 시간도 제한 없이 다 하겠다고 했었으니까 예, 제가 답변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뭐 진행하시는 분이 바쁘신 것 같으니까 그만하세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박성민 대표하고는 2주 다음 달 초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